안녕하세요. 저는 홍원표라고 합니다. 고양당원입니다. 와, 최저임금 정세화 쟁점인데요. 제가 한 달 동안 내보느라고 사실 정세화 쟁점을 그렇게 이렇게 명확하게 파악을 못했고, 그래서 총장님하고 잠깐 얘기할 때도 기본적인 거 할까요? 아니면 조금 더 쟁점적인 거 할까요? 했더니 쟁점적인 걸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저 최근에 이렇게 사람을 만나봤는데 기본적인 것 중에서 조금 애매한 것들이나 이런 것들도 잘 모르는 경우도 있어서 제가 이렇게 그 당직자분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좀 짚고 넘어갈 것들이 있을 것 같아서 기본적인 것들을 좀 먼저 좀 하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여기 있는 자료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최저임금 전반에 대해서 되게 쉽게 당원 교육용으로 썼던 글을 숫자, 임금 액수나 뭐 이게 3년 전, 2년 전에 만들었던 거여서 조금 바꾼 내용이고요. 바뀐 제도에 대해서. 두 번째 거는 제가 재작년에 이제 요새 좀 많이 나오긴 하는데 임금주도 성장 얘기가 나오면서 최저임금을 올려서 뭐 성장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당내에서는 임금주도 성장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하지 못해서 입장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특히 이제 그 녹색 가치를 지향하는, 생태적 가치를 지향하는 정당 입장에서 성장에 대해서 무비판적으로 수용할 것인가라는 문제와 뭐 복지 확대라든가 어쨌든 뭐 빈곤 문제라는 데 있어서의 어떤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정 정도의 부의 확대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잘 정리가 안 돼서 당내에서는 정리가 안 됐죠. 어쨌든 ILO가 몇 년 전에 제안을 했고, 그래서 임금주도 성장에서 신자유주의 패러다임하고 다른 어떤 방식의 부의 생산 방식인 거죠. 그런 것들을 제안했었고, 한국에서도 최근 많이 좀 논의가 수용이 됐고, 뭐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그 임금주도 성장이라는 타이틀을 갖다가 쓰고 있고요. 뭐 최근에 나오는 최저임금 1만 원이 경제를 살린다. 뭐 민주노총도 그런 구호를 쓰고, 정의당도 그런 구호를 쓰고, 당에서도 이제 보면 이제 그런 구호를 쓴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임금주도 성장의 한 뭐 계기가 되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하고 맞춰서 국제적인 최저임금 동향에 대해서 제가 2년 전에 토론회하고 어떤 잡지에 발표했던 글이 뒤에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뒷부분이 좀 더 이제 그런 국제적인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거고요. 작년에는 제가 최저임금 관련된 사업을 당직자로 있으면서 열심히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제가 최저임금은 보통 상반기에 사업을 집중을 해서 하는데, 상반기에 결혼, 출산, 출마, 이사를 하는 막 엄청난 일을 하는 바람에 뭐 긴밀하게 결합을 못해서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꼼꼼히 살펴보지 못했고, 그래서 뭐 2년 전 자료들을 리뉴얼한 건데 그 리뉴얼이 좀 많이 안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1페이지를 보십시오. 오늘 목차를 먼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목차는 최저임금제에 대한 개요를 좀 이렇게 적었고요. 두 번째로는 한국의 저임금 문제, 최저임금의 목적이 저임금 노동자를, 그러니까 저임금 노동시장에 대한 임금 수준을 올려서 뭐 이제 빈부격차라든가 임금격차라는 것들을 축소시켰다라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의 저임금 시대가 어느 정도인가라는 걸 맞춰야지 이제 어느 정도 최저임금을 책정할 것인가에 대한 배경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최저임금, 세 번째가 최저임금을 둘러싼 오해와 진실이라고 써 있는데, 이 세 가지가 최저임금하고 이제 고용의 문제,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실업자가 늘어난다, 뭐 줄어든다 이런 문제하고, 두 번째가 최저임금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 한국의 최저임금이 높다 낮다. 그럼 경총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 핵심 중에 하나죠. 뭐 첫 번째 것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최저임금 경제에 부정적이다. 요 세 가지들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논쟁이 되었던 내용인데, 여기 적었던 건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당원 교육용으로 굉장히 쉽게 쓴 거여서 심화된 내용이 다 담겨 있진 않고 이제 뭐 그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약간 실무적으로 제가 이제 당직에 있을 때도 그 상담 전화 같은 것들이 간혹 오는데, 노동당으로 상담 전화가 오는, 노동당은 한국에서 굉장히 작은 정당이잖아요. 노동당으로 상담 전화가 올 정도면은 다른데 몇 군데는 연락을 해보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난해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연락이 오는데, 최저임금은 생각보다는 좀 단순하게 풀 수도 있는데도 잘 몰라서 오는 경우가 있고, 근데 이제 이 전화를 저한테 이제 많이 넘기셨는데, 기본적인 것들은 요 정도만 알면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당원들도 뭐
주변에서 이런 일이 있을 때 이 정도 내용들은 쉽게 커버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정도로 대표적인 한 5가지 사례, 5가지 유형들을 최저임금 관련된 것들을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차례는 그렇게 되고요. 보시면은 최저임금제라는 거는 임금을 법률로 정하는 거죠. 임금을 법률로 정하는 건데 우리도 임금을 받지만 우리 임금을 정부가 정해준다는 건 좀 이해가 안 가잖아요. 기본적으로 자본주 물론 이것도 굉장히 오래된 관행에서 이제 이렇게 역관계 속에서 막 이렇게 역사 속에서 역관계를 통해서 형성이 된 건데 노동법을 하는 사람들은 노사관계를 하는 사람들은 임금이 노사 자율주의 그러니까 노사 자율주의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게 한 가치로 생각을 해요. 노사가 자율적으로 임금을 결정하는 거다. 근데 최저임금이 이거에 대해 반하는 거죠. 이거는 또 대표적으로 민사의 원칙에도 반하는 거예요. 민사에서도 민사라는 것들은 뭐 이렇게 개인과 개인이 계약을 맺는 건데 그 계약 관계를 맺을 때 자율적으로 서로와 이렇게 맺어야 되는 건데 민사적인 원칙이나 아니면 임금 자율 그러니까 노사 자율주의 원칙에 대해서 최저임금 사실 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정책적으로 이 정도의 임금을 마지노선을 최저 한도를 잡아놔야지 기본적으로 이 사회에서 어느 정도가 유지가 될 거다라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뭐 법조항으로 따지면 헌법에서 이제 최저임금을 시행해야 한다라는 게 있고 그에 따라서 이제 최저임금법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고요. 여기 2003년이라고 오타가 났네요. 2015년의 최저임금은 뭐 그 해리 알죠? 해리 걸스데이의 해리가 이런 시급 해가지고 유명한 그 뭐 막스돌 이라고 하나요? 예의동주 잘 모르죠. 해리도 모르죠. 해리가 누군지 모르는데 다 모르겠어요. 광고는 봤어요? 이런 시급. 그 5,580원 그래서 유명해졌잖아요. 쬐끔 올랐어요. 260원 쬐끔 이거. 그 5,580원이고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걸 시급으로 하는 이유는 월급으로 환산했을 때 다 달라요. 예전에는 지금은 좀 덜 복잡한데 예전에는 그 주 5일제 그러니까 주 40시간 도입하는 과정에서 44시간 일하는 사람도 있고 40시간 일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이래서 월급을 한 사람이 이 정도 된다라는 걸 알려주면은 이게 또 이제 최저임금법 위반될 소지가 있어서 뒤에 보면 통상임금이 아니고 이제 포괄임금이라고 해서 나오는 게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월급으로는 고시를 안 해요. 보통은 그 기본적으로 정하는 건 시급으로 정하고 고시는 1급을 병행해서 고시래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그래서 어떤 5,580원인데 1급으로 치면 44,000원 조금 넘는 돈, 월급으로 치면 116만 원 넘는 돈이어서 그 안타까운 현실을 얘기하시면 이제 그 지난 전국위원회에서 당이 예산이 통과가 안 됐죠. 예. 그 예산이 통과가 안 되면은 당직자 임금도 사실은 어떻게 손댈 수가 없는 건데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올 초에 당직자 임금이 5만 원 올랐어요. 표수동지 알아요? 알죠. 5만 원 올린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런데 시급 5,580원을 월급 환산으로 하면 116만 6천 원이 돼야 되는데 노동당 당직자 이게 전국으로 나가는 건데 까도 되나? 기본급이 115만 원이어서 5만 원이었어서 저기 최저임금법 위반이 돼서 그 전국위원회 예산을 승인받기 전에 법을 맞추기 위해서 5만 원을 올렸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이란 뭐 대충 이런 거다라는 거고요. 임금 적용 대상이 있는데 최저임금 하면 다 적용할 것 같은데 꼭 그렇진 않거든요. 기본적으로 일단 노동자여야 되고 그 노동법이 모든 노동자가 적용되지 않아요. 우리나라 노동법이 근로기준법이 근로기준법에 보면 이제 대상에서 5인 이상 사업장에 고용된 노동자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두 명 쓰는 사람들은 노동법 적용이 기본적으로 안 되는데 이게 이제 계속 적용을 그 5인 이상을 노동계에서는 계속 없애서 전 사업장으로 하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으로 하자라고 했는데 그 조항을 놔두고 예외 조항을 계속 늘려왔어요. 이렇게 뭐 1인 그러니까 5인 이하 사업장인 경우에도 뭐 휴게 시간을 주거나 아니면 유급 휴가를 주거나 뭐 이런 문제들은 아니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이런 것들은 반드시 적용해야 되는 예외 기준을 근로기준법 밑에 보면 5인 이상 사업장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막 이만큼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최저임금은 노동자, 법적인 노동자,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최저임금도 그 5인 이상이 적용해서 예외에서 모든 사업장이 적용이 돼요. 그래도 적용이 안 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노동자는 누구나 최저임금을 받아야 되는 게 마땅하고, 뭐 이제 비정규직이어도 알바여도, 그다음에 뭐 외국인 노동자여도 뭐 다 받는 거죠. 근데 특정 사업장의 경우에는 적용을 안 한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는 적용이 어렵거나 아니면 이제 그러니까 이게 노동자 신분을 확정하기 어렵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는 거거든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그런 거죠. 이제 친족 가족이 운영하는 가게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제 커피숍을 하는데 저의 부인이 와가지고 거기서 일을 해요. 근데 제가 이제 부인이니까 돈을 안 주죠. 근데 이 사람은 노동자일 거 아닐까. 그래서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이 사람을 노동자라고 안 봐요. 물론 돈을 주면, 월급을 주면 같이 사는 사람이어도 노동자가 되는데, 돈을 안 주고 쓰면 노동자가 아니에요. 김종철 위원장 돈을 안 받고 일을 이게 무급가족 종사자라고 통계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최저임금을 적용을 안 하죠. 그러니까 뭐 같이 하는 거일 수도 있고, 보통은 이제 자식이 하는 경우가 있고, 근데 이 경우에도 따로 살면 이거는 노동법 위반이에요. 따로 사는데 자식이어도 같은 집에 안 살고 다른 집에 사는데 와가지고 일을 하고 있으면 이건 무급가족 종사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자식은 같이 살고 있지 않으면 노동청에 가서 아버지를 고발할 수 있어요. 그 고발하면 지금 굉장히 위험한 대변인이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뭐 그렇고, 가사 사용인이라고 하는데, 가사 사용인이라는 거는 직접 집으로 불러서 쓰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뭐 대체 예전에 표현을 쓰면 파출부 뭐 이런 경우, 그다음에 운전수, 운전사 이런 개인 운전사 이런 경우인데, 이 경우에는 이제 그 사용자의 지위가 굉장히 명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집안일을 도우는 가사도우미를 불러다 집안일을 하면 나는 가사도우미 서비스를 받는 소비자인 거죠. 근데 동시에 그 사람은 어느 회사에 고용된 사람이 아니고 아름아름 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고용한 사업주는 또 나이기도 해요. 근데 그럼 집에서 그 가사도우미를 불러다 쓰는데 사업주 등록을 하거나 뭐 사업주의 4대 보험을 매기거나 이런 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그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은 아니고, 물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일에도 노동자를 쓰면은 노동법상 보호를 받아야 되지만, 애매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가사도우미를 지금 근로기준법에서 노동자가 아닌 걸로 예외사항으로 적용 제외를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최저임금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돼요. 그래서 뭐 이제 그런 직종이 요리사, 가구에 직접 고용된 요리사, 그러니까 가사도우미인 거죠. 가정부, 세탁부, 보모, 유모, 참모. 참모를 집에 두는 경우가 있나 봐요. 이게 법조문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참모. 그러니까 이제 그 끈떨어진 의원실 밑에서 일하는 보좌관 같은 경우가 되나요? 뭐 그럴 수도 있고. 뭐 우리 선거 때 선본에 참모가 있을 수 있겠네요. 개인 비서, 집사, 운전사, 정원 관리인, 뭐 가정교사, 뭐 이런 사람들을 이제 보통 노동자가 아닌 걸로 제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100% 적용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장애인은 100% 적용을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비장애인의 생산성만큼이 나오지 않는다. 뭐 이런 판단을 해서 하고, 이거는 이제 장애계하고 이제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거는 계속 이제 다툼이 되고 있는 거죠. 갈등이 장애인의 임금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보장을 할 건지, 이런 식으로 이제 단지 생산성만으로 할 건지 한 구성원인데, 그래서 근데 현행법에서는 되지 않고, 다만 그 경우에도 이 장애인을 써서, 그러니까 장애인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봤을 때 저 사람은 장애가 있는 거니까 임금을 안 주겠어라고 한 게 아니라, 노동부 장관한테 장애인 고용을 할 거고, 장애인 장애인 받잖아요. 매급 판정을 받잖아요. 판정을 받은 사람, 장애인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제 고용했을 경우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만 최저임금을 안 주는 이런 게 되는 거고요. 뭐 그래서
이거를 인가를 1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차등 적용하는 경우에서 100%안 주는 경우가 90% 정도 주는 경우인데 수습이죠, 수습. 수습 기간인 경우에 이걸 굉장히 악용을 많이 하죠. 3개월씩 계속 돌려가지고 수습으로 돌려가지고 안 주려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고등학생 예전에 그 실업계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인문계 같은 경우도 그랬지만 고3 때 저 때만 해도 이제 취업 나가는 경우도 많았잖아요. 그 취업 나가는 친구들이 대부분 연수생 신분으로 가거든요. 여기 인턴 신분, 뭐 수습생 신분 거의 막 임금 안 주고. 근데 그 제도의 목적은 그런 거죠. 이 사람이 학교에서 배운 것과 현장에서 배운 게 사실 다를 수 있으니까 현장에 와서 일을 익혀라. 그리고 이거 자체 이제 훈련의 개념으로 두는 건데 사실상은 풀로 이동시키거나 풀보다 훨씬 많이 일을 시켜요. 그래서 민주노동당 시절에 들어가서 이게 이제 법으로 돼 있지 않고 시행령으로 돼 있어가지고 항의를 강하게 해서 그런 식으로 악용하는 걸 못하게 만들었었어요. 단병호 전 의원이나 이런 데 했는데 민주노동당이 이제 축소가 되고 그리고 이명박 정부로 바뀌면서 이게 다시 부활을 했죠. 고등학생들을 수습생으로 갖다 써가지고 부활을 해가지고 2009년도인가 10년도인가 제가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기아자동차에서 하루에 12시간 이상 일하다가 고3 학생이 그 이제 견습생 이런 신분으로 가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임금이 높잖아요, 자동차가. 근데 그런데 가는 게 굉장한데 최저임금도 제대로 못 받고 에다가 과로사로 사망했던 경우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악용되고, 그래서 그 뭐 최저임금하고 직접 상관이 없지만 산재 같은 경우에 산재가 가장 많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게 입사 후 6개월 이내예요. 그러니까 아직 익숙해지지 않은. 그러니까 이게 산재도 이제 뭐 굳이 그걸 나누자면 이제 뭐 후진국형 산재하고 선진국형 산재 뭐 이런 식으로 나누기도 하는데 절단 뭐 추락 뭐 이런 거는 이런 사고는 후진국형 산재고, 뭐 질병 이런 거죠. 우리나라도 이제 그 패닉 장애, 그러니까 공황 장애라든가 이런 것들이 산재로 인정되는 케이스가 조금 생겼잖아요. 근데 이런 식의 질병, 뭐 근골격계, 어깨에 결리면 이런 것들이 원래 과거엔 거의 인정이 안 됐었고, 이런 것들이 인정이 되는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산업 사회가 고도화된 사회에서 보통 산재가 많이 이쪽 산재가 발생이 빈번하고, 사고 같은 경우는 안전장치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직도 한국에는 이런 사고 유형의 산재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들이 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들이 입사 후 몇 개월 안에인 거고, 이 수습 기간에 그래서 산재를 당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아요. 고등학생들 가가지고 뭐 이주노동자 같은 경우는 또 6개월 이전에 말도 안 되고 안전교육을 받아도 뭐 대체로 하지도 않지만 안전교육을 받아도 잘 못 알아듣고 이러니까 산재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가 많다. 뭐 여기서 잠깐 옆으로 세면 그렇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됐던 감시 단속이라고 하는 이제 보통 경비를 보시는 아파트 경비나 뭐 이렇게 뭐 시설을 그러니까 감시 단속이라는 거는 감시는 쳐다보고 있다라는 거고, 단속은 못하게 한다는 의미 아니에요. 누구를 뭐 음주 단속한다는 이런 단속이 아니라 연속할 때 그 속자를 써요. 단절. 그러니까 일이 계속 연속돼 있지 않고 뜨문뜨문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하고 있는데 뜨문뜨문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아파트에 보일러를 보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보일러를 24시간 내내 쳐다보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근데 보일러가 쓰면 또 문제가 되잖아요. 쓰면 가서 일을 해. 전기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일은 단속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단속이라고 하는데 예전에 이제 JTBC에서 이 단속이 그게 아니라 이제 정말 단속하는 이 단속 뭐 이런 식으로 한자가 해석이 됐던 걸로 잠깐 제가 봤던 것 같아요. 또 지나가면 JTBC인가 어디에서 JTBC 이거 삭제해 주세요. 그래서 그런 단속인데 그러니까 이런 경우 예전에는 이 사람이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쭉 풀로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임금을 풀로 줄 수가 없다 뭐 이래가지고 최저임금에서 최저임금을 안 주거나 적게 주는 예외 사항으로 뒀었어요. 그래서 80% 원래는 70%였다가 80%로 바뀌고, 그거를 이제 합의를 봐서 2012년에 100%로 올려주겠다라고 했는데 고용노동부가 갑자기 야 그럼 우리 다 뭐 고용 대란이 일어나고 다 잘릴 거고 뭐 임금 뭐 저기 아파트 뭐 해가지고 유예시켰죠.
90% 10%만 올려주고 유예시켜가지고 3년 있다가 2015년부터 100% 적용해가지고 작년 연말에 요게 이제 됐고 지금은 100% 적용이 되죠.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이따가 제가 최저임금 계산하는 거를 좀 알려드릴 건데 굉장히 임금 계산이 보통의 노동 형태하고 좀 달라서 24시간씩 그러니까 그 주야 12시간 맞교대도 아니고 24시간씩 맞교대를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임금 계산이 조금 복잡한데 이따 임금 계산하는 거 잠깐 말씀드릴게요. 최저임금 결정 방식은 한국은 합의제예요. 노사정 이제 정부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공익요원이 아니죠. 공익위원이 들어오는 합의제인데, 그러니까 교섭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법을 보면 뭐 유사 직종의 노동자의 뭐 어쩌고 저쩌고 그다음에 뭐 물가 수준 이런 걸 봐서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힘 대결하는 거죠. 노사 합의를 하는. 저는 이제 뭐 어떤 게 더 제도가 어떤 게 더 우월하다고 할 수도 외국에서 이렇게 노사 합의를 하는 나라들이 없다고도 할 수 없지만 뭐 압도적이다 이렇게 할 수도 없어요. 그냥 자동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법으로 정해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또 최저임금이 연방 최저임금이 있고 주 최저임금이 따로 있는데 우리는 노사정위원회 정해가지고 그걸 합의를 보면 이렇게 고시해서 하잖아요. 근데 미국은 법을 바꿔야 돼요. 법을 바꿔야 된다는 건 의회에서 땅땅땅 표결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막 미국은 법이 안 바뀌니까 막 최저임금이 막 7년 8년 동안 동결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연방 최저임금이 오바마가 최저임금 올린다고 막 했을 때 뭐 7점 몇 달러에서 뭐 13달러까지 올린다고 했을 때 그거는 법을 바꾼다는 얘기였고 그 전에 7달러가 8년인가? 그러니까 레이건 이후부터 거의 막 정책이 두 번인가 세 번밖에 안 올랐어요. 뭐 그렇게 법을 바꿔야 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나라는 그냥 그 장관이 하는데 물가 연동 자동으로 하는 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가나 경제 발전, 임금 인상률 이런 것들을 적절히 해서 매년 자동으로 올라가게 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바마가 사실 이 두 개를 섞어서 그러니까 오바마가 최저임금을 냈던 것들은 매번 이렇게 법을 바꿔야 되니까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2010 몇 년까지 14년, 15년까지 다 됐구나. 법을 냈던 게 최저임금 수준을 이만큼 올리고 그 다음부터는 물가 연동 자동으로 인상되게 하는 방식을 하자라는 게 오바마가 그때 이제 제안했던 몇 년 전에 제안했던 방식이 그거예요. 그래서 꼭 이렇게 노사정이 만나가지고 싸우는 방식만 있는 건 아니다. 근데 한국은 어쨌든 노사정이 모여서 한다라는 거고 그 법적으로 며칠까지 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8월 말까지 노동부 장관이 고시를 해야 되는데 노동부 장관이 고시하기 전에 아니다 10월 말까지인가 10월 초인가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최저임금위원회라는 데서 노동부 장관한테 권고안을 줘야 돼요. 합의안을 줘야 되니까 그게 이제 보통 6월 말인 거죠. 그래서 6월 말에 하니까 최저임금이 3, 4, 5, 6월 달에 이렇게 논란이 집중되는 이런 거고요. 여기는 이제 그 27명의 위원이 있어요. 한국은 노측 대표 9명, 사측 대표 9명. 이 노측 대표라는 건 전국 단위 노조의 대표. 그래서 그렇게 있는데 9명, 그다음에 공익위원 9명이고 우리 한국의 그 전국 단위 노조가 몇 개 있는지 어디인지 아시는 김미경 노조 혹시? 네. 한국노총, 민주노총, 그다음에 그 노총 이름이 뭐더라? 하여튼 국민노총. 이래가지고 약간 뭐 예전에 그 과격한 운동권만 들어가면 어용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제 뭐 실용주의 해가지고 이제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하고 떨어져 나와가지고 만든 노총이 있는데 거기도 전국 단위의 노총이어서 한 명을 받아요. 그래서 거기에 441로 받나? 뭐 한국노총이 더 받나? 기억이 정확히 안 나네. 그래서 거기서 세 개의 노총이 노동계의 대표로서 들어가서 이제 최저임금 갖고 합의할 때 싸운다 이런 거고요. 최저임금 위반하면 어떻게 되냐면 형사처벌을 받게 돼 있어요.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거의 그 노동청에 신고하면 근로감독관이 가서 이렇게 빨리 처리해 주세요 하고 합의 처리하는 방식이고 합의 처리가 안 되면 법원에 가고 뭐 이러는데 형사처벌 받는 경우가 거의 없죠. 그러니까 이제 사업주들이 특히 이제 청소년을 고용한 사업주들이 악용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악용을 하는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안 주고 버티다가 근로감독관이 와서 내놔라 하면은 그때서야 주거나 아니면 얘는 이제 2달을 냈는데 이 청소년 노동자는 2달을 냈는데 갔는데 왔는데 얘 우리 집에 와서 한 달밖에 일 안 했다 막 버티고 막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근로감독관이 이 새끼 최저임금법 위반했네 그래서 형사처벌해야지 하지 않고
야 네가 최저임금 안 지켜가지고 체불한 게 두 달치 한 250만 원 되는데 얘가 총 못 준다고 해서 한 200만 원만 준다는데 어떻게 합의 처리할래? 뭐 이런 것도 많이 해요. 그래서 그 합의 처리 해버리고 형사처벌 받는 경우는 없는데 지금 최저임금법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이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예전에 생겼으니까 그게 큰 벌금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3년하고 2천만 원 예전에는 2천만 원 큰 돈이었으니까 3년 이하하고 2천만 원이 맞았을 텐데 뭐 어쨌든 벌금형이라는 거는 그런 문제들이 늘 다른 법에도 좀 있는 거고 뭐 대충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그 어떻게 하면은 그 최저임금을 위반하거나 체불이 됐을 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아까 제가 말했던 이제 노동청에 지방노동청 가가지고 근로감독관한테 이렇게 저 체불됐어요, 임금 못 받았어요 이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이런 거는 행정적 방법인 거죠. 그러니까 행정처에 가서 행정관서에 가서 제가 이런 문제로 이렇게 못 하고 있는데, 근데 근로감독관은 굉장히 약간 독특한 지인데 준사법기구예요. 그러니까 사법기구라는 거는 뭐를 조사해서 그러니까 기소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다른 아무나 막 이렇게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노동 문제에 있어서 근로감독관은 조사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준사법기구라고 하는데 가서 내가 이렇게 했다면 그 사람이 막 조사를 하는 거죠. 조사에 응해야 돼요. 막. 근데 사실 잘 응하지 않죠. 특히 대기업 이런 데 가가지고 근로감독관이 여기 체불 있다고 하는데 당신들 그 저기 임금 준 거 대장전 내보셔 하면은 뭐래? 뭐 이런 경우도 많아요. 근데 이제 행정적 방법이 있고 이게 이제 가장 행정적 방법을 하는 이유는 간편하게 처리하려고 법원에 가서 뭐 재판 걸고 이런 게 아니라 간편하게 빨리 처리하려고 하는 거죠. 임금을 못 받았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게 있는 거고 그다음에 형사적 방법이 있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뭐 징역을 받을 수 있어서 이걸 고소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에 고소고발하면 검찰에서 이제 조사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민사적 방법. 그럼 이제 이거는 형사적 방법을 하면 이제 형사 재판이 들어가는 거고 민사적 방법이 있어요. 민사적 방법은 얘가 나한테 임금을 안 줘가지고 내가 임금도 못 받았고 그 정신적 피해도 입었고 그래가지고 뭐 연애도 깨지고 돈이 없어져 막 이럴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죠. 근데 민사 손해배상 청구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산재 같은 경우는 민사를 형사까지 하고 민사하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뭐 산재 승인 받고 뭐 산재에서 보험 받고 막 이래도 이제 그 이후에 민사로 더 뭐 하는 경우도 있는데 개인 체불을 민사까지 가는 경우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어쨌든 방법은 이런 것이 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임금을 떼었는데요, 나중에거나 제가 최저임금 못 받은 것 같아요라고 했을 때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일단 뭐 근로감독관한테 지방노동청 가서 근로감독관한테 이렇게 해서 절차를 밟으세요 하고 뭐 그게 안 되면 뭐 변호사 선임해서 뭐 형사를 걸거나 민사까지 걸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형사나 민사는 당연히 돈이 들죠. 그 변호사 뭐 이렇게 해서. 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안내해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하고 뭐 가장 뭐 직접적으로 가서 피켓팅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체불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뭐 이런 방법들이 있다라고 알려주시면 된다 이런 거고요. 제가 이제 5번까지 지금 다 해버렸네요. 5번 이거는 나중에 이제 혹시 상담이 들어오면은 근로감독관이 받아놓고 잘 처리를 못하는 게 있는데 근로감독관이 진정을 받으면 며칠 이내에 하게 돼 있고 막 이런 게 있어요. 다 이제 업무 매뉴얼로 돼 있는데 25일 이내 하고 뭐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쟁점이 되는 건 항상 최저임금을 얼마나 올릴 거냐. 지금도 뭐 최경환 총리죠. 최경환 총리부터 뭐 박근혜 정부가 최저임금 뭐 대폭 올려야 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까봤더니 한 7% 정도 올릴 생각인 것 같고 재계는 그것도 많다 이래서 1.6% 지금 1.6%인가요? 2.6%인가요? 지금 재계가 주장하는 건 그렇고 노동계가 주장하는 거는 80% 그러니까 180% 올리자는 거죠. 80% 넘죠. 180 몇 프로. 그래서 5,580원에 10,000원 올리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근데 그렇게 올리자라고 하는 거에서 그러면 왜 그만큼을 받아야 되는가 최저임금을 하는데 그 저임금 문제를 다룰 때는 절대적 개념하고 상대적 개념이 있어요. 절대적 개념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 못 받으면은 그냥 정말 어려운 절대적 빈곤으로 떨어지는 거고 상대적은 그 다른 사람에 비해서 어떻다 이런 건데 예전에는 저임금 논란할 때 절대적 저임금 문제를 이제 주로 많이 논의를 했던 적이 있어요. 80년대 초반에
이제 막 민주노조 운동 막 일어나고 그랬을 때 그때 또 이제 임금 갖고 막 파업하고 그랬을 거잖아요. 임금 요구안을 보면 임금 산정에 그런 게 있어요. 돼지고기 300g 얼마, 쌀 몇 킬로 얼마, 요구르트 얼마, 교통비 얼마 이렇게 쭉 줘. 그러니까 이게 최소한의 한 달에 사는데 최소한에 필요한 어떤 식생활에 필요한 그러니까 인간의 생활에 필요한 소비 품목이다. 그거를 계측해서 이거를 하는데 필요한 돈이 이만큼이고 그 최소한 임금은 이거 이상 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임금 요구안을 작성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이런 방식이 절대적 임금 산정 방식인 거죠. 절대적 빈곤 산정, 그러니까 저임금 산정 방식이고 상대적 임금은 그러니까 평균에 비해 얼마, 뭐 중위임금에 비해 얼마 이런 게 있는 거죠. 근데 최근에는 이제 그 상대적 방식을 훨씬 더 많이 쓰고요. 그래서 국제 비교를 할 때도 그 각 나라의 물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가장 많이 쓴 게 그 나라의 노동자들이 받는 평균 임금 내지는 중간 임금하고 저임금이 어느 정도 되냐 이런 걸 많이 써요. 그래서 OECD나 ILO나 다 뭐 이거 많이 하는데 노동자 저임금이 얼마냐 이렇게 따져요. 근데 한국은 OECD 가입국가에서 거의 꼴찌 수준이에요. 저임금 규모가. ILO 같은 경우는 16개 국가를 갖고서 했는데 그때도 꼴찌했죠. 16개 중에 가장 저임금, 그러니까 꼴찌라는 건 저임금 규모가 가장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임금 규모가 얼마냐면 25% 정도.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은 저임금이라는 건데 이때 저임금은 중위임금의 뭐 3분의 2라는 표현이 나와요. 근데 중위임금하고 평균임금을 제가 이제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건데 중위임금이라는 거는 뭐냐면 100명 중에서 50번째 사람이 받는 임금이에요. 평균임금은 이 100명의 임금을 다 더해가지고 100으로 나눈 거죠. 이게 약간씩 달라요. 근데 중위임금의 3분의 2 미만을 따진 건데 그 임금을 받는 사람들이 한국은 4명 중에 1명은 저임금이다. 그래서 저임금 비중이 굉장히 높은 편이죠. 이 저임금 비중이 높다라는 건 결국 임금 불평등도 굉장히 높다라는 거고 그래서 그 4쪽에 보면 두 번째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3년 전인가 4년 전 통계인데요. 임금 불평등도를 보면 한국이 이거는 이제 하위 10% 제일 적게 받는 10%의 노동자와 제일 많게 받는 10%의 그 임금 소득자를 비교를 했는데 한국은 그 격차가 5배 이상 차이 난다는 거고요. 이게 멕시코 다음으로 높아요. 이제 거기 보면 한국 2라고 돼 있는데 이게 이제 통계를 어떤 걸 쓰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죠. 근데 어쨌든 임금 불평등도가 굉장히 높다. 그래서 이제 저임금 노동자가 많다는 거죠. 그만큼 저임금을 보호해야 될 최저임금이 역할을 못 하고 있다라는 거고. 근데 그러면 최저임금은 그동안 얼마나 올랐나 이렇게 보면은 제가 이제 그 5쪽에 있는 것들은 그 최저임금이 생기고 나서부터 계속 쭉 임금인 건데요. 88년도에는 이제 최저임금이 460원, 480원 뭐 이렇게 했는데 1그룹, 2그룹 이렇게 나눠 있는 거는 이게 규모별로 사업장 규모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을 했던 거예요. 그거를 통합을 한 거고 나중에 통합을 하면서 89년부터 통합하면서 이렇게 쭉 넘어온 거고 이제 적용 시점도 이제 중간에 제도가 바뀌어서 이제 시점이 좀 다른데 인상률을 보시면 최근에는 이제 한 5, 6% 정도를 5, 6, 7% 정도로 한 올렸고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아주 과할 때는 2점 몇 프로 이렇게 올린 적도 있어요. 그다음에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10% 내외 정도로 올렸고 이제 IMF 이후에는 IMF 이후에 2.7% 올렸었고 그다음에 2000년 들어서 이제 워낙 부해 임금 그러니까 IMF 이후에 임금 상승을 낮췄기 때문에 2000년 들어서 약간 이제 그때는 카드빚으로 경기 부양을 했던 때에서 경기가 좀 부양이 되니까 최저임금을 올렸죠. 뭐 이런 추이를 좀 보시라고 한 거고요. 그 뒤에 이제 제가 제일 많이 쓰는 건데 평균 임금 대비 이제 최저임금이 비중이 얼마나 되냐 이렇게 하는데 그 우리나라 평균 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35% 정도 수준이에요. 그래서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5,580원을 월급으로 한 사람은 116만 원 정도 되거든요. 116만 원이 35%라면은 평균 임금이 얼마라는 얘기일까요? 역산하면은 이런 역산이 잘 되지 않죠. 그럼 예동지 그 노동자 평균 임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세요?
근데 생각보다 꽤 많아요. 한 달에 330. 네. 한 달에 330이에요. 당황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조금 다른데, 그 이제 최저임금은 뭐냐면 보너스나 연장수당에 적용 포함시키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이 평균 임금에는 보너스나 연장 임금 수당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기준을 하는 거는 이 연장 수당하고 보너스하고 이런 것들을 벗겨내고 이렇게 덜어내고 정액 임금, 그러니까 기본 수당, 기본 임금만 갖고 따지는데 기본 임금이 평균이 한 266만 원 정도 돼요. 266만 원에 반절하자고 하면은 한 130 얼마가 되겠죠. 왜 황종섭 아저씨는 왜 이렇게? 문제가 있는 주식이냐? 그러니까 근데 그 266만 원 정도 돼야 되고 평균 임금이 근데 지금 받는 게 우리가 115만 원이니까 116만 원이니까 266만 원에 한 35% 정도 수준이 되는 거죠. 임금 수준이 최저임금 수준이 그 정도 되는 거고 이렇게 봤을 때 그 OECD에 가입한 나라 중에서 뉴질랜드가 제일 높아요. 뉴질랜드. 그다음에 최저임금이 호주도 굉장히 높아요. 호주도 굉장히 높은 편인데 프랑스 이런 데들이 높고 한국은 한 25개 중에서 한 20번째 정도로 낮은 그래서 저임금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낮은 하위권 국가에 속하는 거죠. 낮다라는 건데 이거 갖고서도 맨날 이제 재계는 한 10번째다라고 우겨요. 근데 이제 그 임금 산정 방식이 조금씩 다른데 거기서는 최저임금 노동자들이 받는 연장수당인가 보너스 이런 것들도 포함시키기도 하고 그리고 이번에 통계는 그렇게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뭘 갖고 임금 통계를 갖고 좀 다루는데 임금을 내는 통계들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통계라는 거는 표본을 뽑아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표본을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 최저임금을 논의할 때 전통적으로 가장 많이 썼던 거는 노동부에서 내는 사업체 노동력 조사라는 통계가 있어요. 이게 90년대부터 계속 썼던 거. 근데 이제 이거는 사업체에 가서 니네들 임금 얼마 주고 있어 뭐 노동자 이런 거 있고 그다음에 통계청에서 따르는 경제활동 인구조사라는 게 있어요. 경제활동 인구조사라는 게 이건 실업자도 하고 자영업자도 하고 다 하는 거거든요. 너 실업자니 아니니 이런 게 물어보는 거고 근데 여기에는 그 사업체 경제활동 조사는 공식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자들만 따져요. 1인도 지금 조사는 5인 미만 사업자도 조사하고 있는데 통계를 발표할 때 5인 이상, 상근자 5인, 상용직 5인 이상 통계만 발표해요. 근데 이제 경제활동 인구는 다 들어가요. 한 명만 고용한 사람도 들어가고 뭐 단시간 노동자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상용직이라는 건 풀타임으로 노동한다는 얘기인데 이런 사람들 다 들어가고 이 사람들이 임금 평균을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쪽이 경제활동 부가조사의 평균은 더 떨어져요, 임금이. 그래서 경활 부가조사로 평균 임금을 내면 한 200만, 한 220 정도 나올 거예요. 경활 부가조사로 노동자 평균 임금을 내려면 한 220 정도 제가 그건 다시 봐야 되는데 근데 이제 사업체 노동력 조사에서 5인 이상 평균이 아까 말씀드렸던 266만 원. 노동당 같은 경우는 5인 이상 사업자니까 거기 평균에 맞아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사실은 이제 평균 따지려면. 그래서 이제 이 경활 조사 갖고 따지니까 평균 임금이 떨어지고 거기에 맞춰서 거의 이제 뭐 40 몇 프로대다. 그래서 국제적 수준에서 상위권이다. 그래서 올릴 필요가 없다. 그래서 어떤 통계를 쓰냐 갖고도 이제 임금을 정할 때 자본 재계하고 노동계하고 이제 그런 다툼들이 있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상대적인 임금 수준이고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약간 절대적 임금 수준의 개념들이 있는데 그 생활비가 얼마나 들어가냐를 갖고서 하는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하는 게 있어요. 단신근로자 생계비라는 것들을 이제 통계를 뽑아요. 이것들은 이제 통계청에서 나는 소비 동향을 하기 위해서 쭉 하는데 그 중에서 혼자 사는 노동자들만 뽑아서 샘플을 뽑아서 이 사람들이 생활비가 얼마냐라고 하는데 혼자 사는 노동자에서 뭐 부모랑 사는 것도 안 되고 뭐 이런 몇 가지 조건을 따져가지고 연령대별로 좀 이렇게 샘플해서 뽑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7페이지에 보면 이게 이제 2014년도에 분석한 자료인데 2014년도에 분석한 건 2013년도 자료 갖고 그 전에 자료 갖고 하거든요. 2013년도 전에 자료를 보면 혼자 사는 노동자들의 평균 소득이 187만 원. 그리고 생계비로 이 사람들이 지출하는 게 150만 원 정도를 지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혼자 사는데도 150만 원 정도를 지출을 하니 최저임금을 받아서 혼자 살려면 150만 원 수준까지 그 이상을 맞춰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논리들이 성립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보통 여기에서는 세 그룹을 나눠서 하는데 29세 미만을 따로 하고 34세 미만, 34세는 29세 미만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미만을 따로 하는데, 근데 이 통계를 볼 때는 약간 좀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소비 동향 통계를 뽑기 위해서 샘플을 뽑고 그 샘플 중에서 혼자 사는 노동자들만 또 따로 뽑아서 샘플을 하다 보니까 샘플 수가 작아요. 경제활동 인구 조사가 샘플 수가 한 6만 개인가? 그 정도 되거든. 매달 6만 명을 샘플을 갖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체 경제활동 인구가 한 2,500만 명 되는데 그 6만 명을 갖고 하면은 이 2,500만 명의 비율을 어느 정도 반영한다 이렇게 하는데, 소비 동향은 제가 몇 명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몇 명 하는지 모르는데 거기서 뽑는 단신 가구 이거는 500명이 안 돼요. 샘플을 잘 뽑으면 500명 갖고도 적절한 그 모집단의 전체 집단의 비율을 보여줄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제 29세 미만이 여기 소득 270만 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는 그 다른 통계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높은 편이에요. 20대 임금에서. 그 경우에는 이제 이 2013년 통계에 들어간 그게 한 400 몇 명인데 거기서 연령대를 또 20대, 29세 미만, 뭐 30대, 40대, 50대, 60대 이렇게 나누면 한 샘플에 100명도 안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근데 그 샘플에서 유독 임금이 많은 사람이 몇 개만 들어가 있으면 평균값이 바뀔 수가 있어서 그런 건 좀 염두에 두고 보셔야 되고, 그래서 요 전에 나왔던 그 단신 근로자 생계비 대비해서 29세 미만은 소득이나 소비 수준이 확 높아졌어요. 그리고 이제 요거 갖고서 이제 소득 수준이, 소비 수준이 220만 원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요것도 이제 좀 유의해서 봐야 되는데, 세부적으로 보면은 여기에 이제 20대 미만은 임금, 그러니까 소비에서 좀 많이 차지하는 비율 중에 하나가 주거비 같은 게 좀 많이 나가고, 주거비는 전 세대가 좀 다 많이 나가요. 어쨌든 혼자 살려면 주거비가 들어가니까. 그리고 통신하고 교통이 많이 들어가요. 특히 이제 이 2013년도 교통을 보면 4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한 사람이 한 달에 교통비 40만 원 쓴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죠. 근데 이 소비 동향의 정확히 명칭이 뭐더라? 통계 명칭에서의 교통에는 자동차 구입을 포함시켜요. 자동차 구입 및 유지 관리비를 포함시키니까 40만 원을 교통비로 쓴다는 거는 샘플 거기에 들어간 조사 대상 중에는 교통비를 100만 원 지급한다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저 같은 사람이 교통비 좀 많이 쓰는 편인데 저는 차는 없지만 많이 쓰는, 경기도에서 왔다 갔다 해서 이제 출퇴근할 때는 버스비만 한 달에 12만 원 나왔거든요. 제가 임금 받는 거에 10%를 교통비를 뭐 그랬었는데, 보통 서울에서 사는 사람들이 대중교통 열심히 이용하면 6, 7만 원? 경기도에서 출퇴근한 저 같은 사람들이 대중교통 열심히 이용하면은 택시 안 타고 그리고 이용하면은 한 10만 원 내외 이렇게 나오는데, 평균이 40만 원 나왔던 건, 그러면 누가 대중교통 이용하는 10만 원 나왔던 누구는 8, 90만 원 썼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사람은 할부로 자동차에 사가지고 할부하고 유류세 뭐 등등등 8, 90만 원 한 달에 나갔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는 특히 20대에는 교통비가 높아진 게 20대 때도 자동차 많이 구입을 하고, 그래서 취업하면 자동차 구입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둬서 보시면 된다. 그래서 요 단신 근로자 통계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낼 때, 그래서 또 약간 또 재밌는 기법을 쓰는데, 이건 전체 노동 통계고 상위 10%를 날려버려요. 상위 10%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한 달에 뭐 자동차 100만 원씩 쓰고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평균값에 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상위 10% 날려버리고, 상위 10% 날리면 당연히 밑에 하위 10% 날려. 하위 10% 같은 경우는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한 달에 3, 40만 원 벌고 이런 애들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소비 지출이 뭐 3, 40만 원, 이런 경우에는 이제 평균을 왜곡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나누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뭐 근데 그 통계를 갖고서 최저임금위원회에 들어가면 재계나 뭐 노동계가 더 유리한 통계를 쓰려고 그거를 날린 거를 쓸 때도 있고 안 쓰고 서로 이제 그 논박을 하고 그러죠. 뭐 그래서 유의하고 보셔야 된다. 뭐 이런 거 되고.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까지 봤던 것들은, 한국은 저임금 시장 비중이 굉장히 높고, 저는 이제 저임금 의 문제에서 덤핑이라는 표현을 좀 쓰기 좋아하는데, 임금 덤핑인 거죠 사실은. 적절한 임금을 주지 않고 사용자가 임금을 후려쳐가지고 뭐 이렇게 저임금으로 갖다 쓰는 거예요. 임금 덤핑, 그러니까 사실은 상품
얼마 전에 미국에서 한국에 뭐였더라 무슨 품목에 대해서 덤핑 임금 후려쳐가지고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덤핑 판정해가지고 관세 올린다 뭐 이런 게 있었는데 무슨 품목이었지? 뭐요? 세탁기 가전제품이었던 것 같다. 가전제품에서 LG하고 삼성에 가서 관세를 그 보복관세 비슷하게 이렇게 물리기를 했는데 그런 식으로 가격을 후려쳐가지고 들어가서 시장 질서를 왜곡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노동시장 반대인 경우에요. 공급 판매하는 사람이 덤핑을 치는 게 아니라 사는 사람이 권한이 훨씬 더 세기 때문에 임금을 후려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덤핑인 거죠. 그래서 저는 임금 덤핑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임금 덤핑을 심하게 치니까 저임금 노동시장이 이렇게 큰 거죠. 거기에 대한 적절한 보호책이 없으니까 적절한 보호책이라는 것들은 법적으로는 최저임금이나 뭐 이런 것들이고 가장 훌륭한 보호책은 사실은 노조죠. 노조 조직률이 높거나 이렇게 되면 이것들이 보호가 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마구 후려치는 거죠. 기업은 등발이 크잖아요. 돈도 많고 뭐 법적으로 해가지고 뭐 유명한 변호사들, 훌륭한 변호사들이라기보다는 로비를 잘하는 변호사들 뭐 등등등 해가지고 뭐 분쟁이 들어가면 다 이기고 한낱 노동자가 편의점 사장님한테도 이렇게 정당하게 뭐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려운데 어디 큰 대공장의 사장한테 뭐 이런 거 따지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후려치면 넘어가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저임금이 광범위하고 그거에 비해서 최저임금 수준이 낮다라는 게 제가 방금까지 말씀드렸던 거에 뭐 그런 내용이다라는 거고 뭐 논쟁점인 거 좀 얘기하고 이제 그러면 이제 전통적으로 최저임금 관련된 것들이 고용 문제하고 이제 최저임금 임금이 올라가면 고용이 떨어진다. 해서 고등학교 때 어렴풋이 이제 수요 공급 곡선 뭐 이런 거 배웠던 기억나세요? 뭐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겨서 얘가 이렇게 올라가면은 가격이 올라가면은 수요가 떨어져서 결국은 다시 균형점을 찾을 것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100원에 초코파이를 사 먹다가 초코파이가 300원이 되면 내가 안 사 먹으니까 담배값이 뭐 그런 케이스인 거죠. 담배 지금 그 올라가지고 끊으신 분 계시잖아요. 그죠? 그럼 담배 수요가 줄겠죠. 그래서 그러면은 가격은 올라갔지만 담배 팔리는 게 줄어든 그건 마찬가지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임금을 올리면 자본이 사업주가 고용을 안 하고 회피한다. 그래서 실업자가 늘어나서 결국은 노동자한테 피해다. 뭐 이런 논박들이 계속 있었어요. 근데 이 노동경제학 실증주의로 이렇게 막 데이터를 하는 사람들이 이런 거 갖고 싸웠는데 이게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논란이 있었어요. 근데 미국에서 그런 논란이 있었던 것들은 최저임금이 주마다 다르니까 이게 샘플이 나오기 편한 거예요. 주마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붙어있던 주인데 이쪽에서 최저임금을 올렸어. 이쪽에서 최저임금을 줄였어. 근데 요 적정에 딱 있던 데서 여기 맥도날드 가서 일하던 사람이 건너편 맥도날드 가서 일하는 거예요. 그럼 최저임금을 올린 주가 최저임금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이 늘어난 거지. 그리고 뭐 이런 거 갖고 사실 데이터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거 갖고 막 싸우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뭐 데이터가 왜곡이 됐다는 둥 뭐 잘못됐다는 둥 싸웠는데 그래서 아까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수요 공급 곡선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완전 경쟁을 전제로 한 기본 건데 노동시장에서 노동시장이라는 것들은 완전 경쟁이 아니라 수요 독과점 경쟁 시장이라고 얘기해요. 왜냐면 이게 뭐냐면 기업이 노동력을 살 때 다 경쟁해서 노동력을 제일 데려가기 위해서 내가 임금을 더 때리고 뭐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임금 딱 정해놓고 들어오려면 들어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수요가 일종의 트러스트 독과점을 형성해서 가격을 왜곡해서 형성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왜곡된 가격 형태에서는 거꾸로 얘기하면 그런 거죠. 먹을 게 초코파이밖에 없어. 먹을 게 초코파이밖에 없는데 100원을 주고 사 먹으면 적당한데 200원을 올렸어요. 그럼 사 먹잖아 그래도. 그러면 가격이 올려도 전체 수요가 줄지 않아요. 이게 이제 거꾸로 된 독과점 시장인 건데 노동시장에서는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독과점을 하고 있는 거죠. 기업이. 그러니까 가격을 때려쳐도 내 저가격이면 가서 일 안 해. 이 임금 받고 일 못 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제 가격이 왜곡돼서 이렇게 낮아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그래서 그러면 이 가격을 올렸을 때 그러면 수요가 줄어들 거냐, 기업이 수요가 줄어들 거냐라는 게 아니라 이미 가격을 왜곡해서 낮춰놨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폭까지는 임금이 올라도 수요가 줄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최저임금 인상을 옹호하는 경제학자들의 이론적인 주장이고 이거를 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실증 갖고서 데이터 갖고 돌려가 서로 막 싸우고 막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 많이 했다. 미국뿐만 뭐 외국에서 많이 했다. 한국에서는 임금하고의 고용 관계의 실증 논쟁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굉장히 적고 그래서 최근에까지도 이거는 논란이 됐는데 뭐 제가 받아들인 입장은 실증 연구나 이런 연구에서도 최저임금의 아주 급속한 인상이 적절한 인상이 고용을 축소하지 않는다라는 쪽이 그런 주장들이 훨씬 더 많고 그리고 뭐 좀 타당성을 갖고 있는 것 같다라는 쪽으로 좀 정리가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한국 저임금이 최저임금이 충분하다라는 게 이제 지금 아까도 경총에서 이렇게 얘기 주로 한다라고 이번에도 뭐 좀 충분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하는데. 두 가지 얘기를 해요. 아까도 얘기했처럼 이제 국제 비교를 하면서 충분히 높다라고 했는데 그건 어떤 통계를 쓰느냐의 문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인상률 갖고 많이 얘기하는데요. 평균 한 8% 올랐어요. 최저임금이 도입되고 나서 아까 인상률 쭉 봤지만 이명박 정부 시절 때는 5% 내외였고 노무현 정부 시절 때는 한 10% 내외였고 네,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6, 7% 정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평균 한 8% 올랐는데 이게 전체 노동자의 임금 인상률이 한 4, 5% 정도 되거든요. 평균 계속 평균을 따지면 평균 전체 노동자 임금보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2배 정도 돼서 계속 가파르게 올라와서 이미 충분히 최저임금 그 제도의 취지에 부합할 만큼 올랐다. 그래서 이제 뭐 그거에 맞춰서 이제 깎아서 올려야 된다. 임금 인상률을 낮춰야 된다. 이 두 가지 주장이 주되게 많이 하는 건데 첫 번째 주장은 아까도 이제 어떤 통계를 쓰느냐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외국에서의 평균 임금하고 비교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아직도 한국의 저임금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는 거고 인상률 문제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워낙 최저임금 자체가 들어올 때부터 너무 낮게 들어온 거예요. 너무 낮게 들어왔고 그래서 임금 인상률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임금은 80년대에 이제 노동 운동이 활성화되면서 임금이 쭉 가파르게 올랐죠. 그러면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서 안정이 됐던 편은 좀 그렇지만 그 다음부터 이제 좀 안정적으로 이렇게 올라왔던 반면에 최저임금은 워낙 도입 자체가 낮아서 좀 급격하게 올라야 될 필요가 있고 하나는 이제 뭐 경제 성장률과 물가 인상률과 임금 인상률 모두를 반영하면 그런 것들을 적절히 반영하면 최저임금 인상률, 평균 인상률이 충분한 게 아니, 과한 게 아니라 오히려 부족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주장들이 반론으로 이렇게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1인 가구 생계비에도 여전히 1인 가구 아니고 그 단신 근로자 생계비에도 여전히 못 미치는 수준이어서 혼자 살 경우에는 한 4, 50만 원의 적자를 계속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문제다. 최저임금이 경제에 부정적이다라는 얘기는 아까 또 임금조도 성장론이 지금은 어느 정도 됐지만 제가 요거를 할 경우에만 해도 임금조도 성장론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별로 그렇게 동의하지 않았었고 근데 지금은 최경환 총리가 이런 얘기들을 했었고 뭐 그런데 재계가 요새 반대하는 논리가 되게 좀 재밌어요. 뭐냐면 뭐였더라? 임금을 올려도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소비하지 않는다. 그래서 내수가 살아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근데 실제로 요새 소비 위축 현상이 좀 있긴 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내가 100만 원을 받다가 150만 원을 받는다고 해서 보통은 그런 거죠. 1억을 받던 사람이 1억 2천만 원을 받으면 2천만 원을 추가적으로 쓸 거냐? 그렇지 않거든요. 한 사람이 먹던 빵을 더 많이 먹거나 이러지 않아요. 물론 이제 뭐 명품을 사거나 이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게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떨 거냐. 그래서 소득은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생계비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많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그게 바로 지출이 되고 그 지출이 소비가 되고 소비가 내수 경제의 활성화를 가져온다. 뭐 이런 얘기가 일반적인데 지금 제기하는 얘기 뭐냐면 이거를 100만 원 받는 사람한테 돈을 줘봐야 미래가 불투명해가지고 그거를 연금을 든다. 보험을 들고 그렇기 때문에 당장 소비 진작이 안 되고 오히려 임금을 더 주느라고 기업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기업에 부담이 돼서 기업이 경제활동이 위축이 되고 그래서 경제에는 죽을 것이다. 뭐 이게 이제 경총의 논리거든요. 그런 회계망측한 논리를 하고 있는데
요 부분은 제가 그 뒷부분에 해외 사례 할 때 중국하고 아시아 사례 뭐 이런 거 좀 할 때 좀 외국에서 어떤 케이스로 보는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하나로 볼 거는 기본적으로 좀 봐야 될 거는 산업연구원이라고 주로 이제 한국의 산업 어떻게 발전시킬까 해서 이 경우에는 자본의 어떤 이해관계를 좀 많이 받아안는 연구원이라고 보면 국책연구원인데 받아안다고 보면 되는데요. 거기서 2000년 이후에 그 소득 성장이 어디가 더 많이 일어나를 좀 따져봤는데 IMF 이후에 그러니까 그 기업의 성장률은 3배로 뛰었는데 가계의 성장률은 그만큼 그거의 반절밖에 안 됐다. 그러니까 전체 폭이 아니라 성장률 자체가 기업이 2배로 뛰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은 계속 더 많이 가져가고 있었는데 가계는 더 못 가져왔던 게 지난 10몇 년 동안이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아까 제 경총이 얘기했던 방식은 뭐냐면 저소득층한테 더 임금을 많이 줘서 경제가 살아나지 않기 때문에 그 기업과 고소득층이 돈을 더 많이 가면 이게 전통적으로 낙수 효과라고 해서 얘들이 돈을 쓰면 밑으로 이렇게 떨어져서 저소득층에게 갈 거다라는 게 신자유주의자들이나 이제 그 주류 경제학자들이 계속하는 낙수 효과인데 산업연구원이 했던 이 얘기는 뭐냐면 기업이 그동안 돈을 많이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낙수 효과는 지난 10여 년 IMF 이후 거의 20년 가까이 동안 낙수 효과는 제대로 일어나지 않았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낙수 효과의 반대말이 분수 효과거든요. 뭐 이제 물 갖고 비유를 해가지고 낙수 효과는 이게 그 기업이나 고소득층의 부가 늘어나면 그 여파로 이렇게 밑에까지 저소득층까지 부가 전달될 거다 이런 건데 분수 효과는 반대로 저소득층의 부를 올려줘야지 경제가 살아나서 기업도 뭐 이득이 들고 거기서 뭐 고소득을 받는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한 거는 그런 낙수 효과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쟁점 3가지에 대해서 최저임금의 인상이 그러니까 실업을 늘릴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뭐 이론적으로나 실증주의적으로는 그렇지 않고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은 거의 없고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경우들이 나타난다라는 게 뭐 이론적이나 실증 연구에서는 좀 더 대세가 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최저임금이 충분하다라는 거에서 각종 통계들은 그렇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고 최저임금이 경제에 부정적이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낙수 효과보다는 차라리 나을 수 있다. 뭐 오히려 그 신자유주의 정책들이 최근에 양극화라든가 경제 부진 뭐 이런 것들의 직접적 원인이 되고 있다. 뭐 이 정도로 좀 정리가 될 것 같고요. 11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저 1시간 넘었죠 지금. 짧게 한다고요. 예? 58분 됐나요? 11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뭐 상담할 이런 거 들어올 때 좀 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좀 5가지 적은 건데요. 첫 번째는 최저임금 위반 사례를 본 건데 시급이 안 되는 건 이게 제일 명확하겠죠. 5,580원이 안 되는 거. 근데 시급으로 그 계약을 하는 경우들은 거의 없어요. 근로계약을 맺는 경우들은 단시간 아르바이트 빼고는 거의 없기 때문에 월급이나 이런 걸로 갖고 오잖아요. 그때 이런 경우에는 이제 월급 환산해서 해야 되는데 일당으로 치면 44,600원, 640원, 뭐 월급으로 치면 116만 얼마 이 정도를 넘어야지 된다. 이런 거고요. 그 관련해서 3번을 좀 먼저 볼게요. 근데 한 달 130만 원 주더라도 최저임금 위반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그 포괄임금 계약, 포괄임금 제가 맨날 이거 이름을 헷갈리는데 계약으로 하는데 식당 같은 데서 되게 많이 해요. 식당 같은 데서 우리 가게에 와서 일하시면 아침 10시 식당 점심 식사를 한다는 것처럼 아침 뭐 9시에 오셔가지고 밤 10시에 끝나요. 그러면 그렇게 치면 13시간 일하는 거죠. 9시 계산하기 편하게 10시간을 할게요. 아침 9시에 와서 밤 9시에 끝나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한 달에 4번 쉬고 심지어 2번밖에 안 쉬는 데도 많고 이런데 그리고 한 달에 150만 원 드려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이게 최저임금 위반일까 아닐까? 이게 이제 복잡해지는 건데 일단 제가 9시까지 일하면 12시간 일하는 건데 점심시간, 저녁시간 1시간씩 뺀다고 치면 10시간 일하게 되죠. 10시간 일하게 되면 근로기준법상 8시간만 일하게 돼 있어서 2시간은 오버타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2시간은 오버타임을 하게 되면 5인 이상 사업장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3시간이 임금을 주는 게 3시간이 될 수도 있고 2시간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걸 다 따지면 결론적으로 위반일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요거는 칠판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간단하게 노동 시간 계산하는 거는 좀 이렇게 해드렸으면 해서 잘 많이 헷갈리시더라고요. 가장 간단한 방식은 209시간, 한 달은 209시간이 노동 시간이 209시간이라는 건데 209시간이 어떻게 나오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루에 8시간씩 주 5일을 일해요. 그럼 한 달에 어느 정도 일을 하게 될까요? 대충 계산을 하면. 성률이 왔어요? 제 애기가 왔다고 합니다. 제가 3월달 달력 갖고 볼게요. 3월달 달력 갖고 보면 3월달에는 기본적으로 4주가 있고 29, 30, 31일이 추가로 있네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4주니까 4주를 일하겠죠. 20일을 일하는 거죠. 그리고 29, 30, 30일 중에 29일이 일요일이에요. 그러면 월요일, 화요일이 더 있는 거네. 그러면은 22일을 일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8시간 22 하면은 곱하면 빨리 계산하면 176시간 나오나요? 굉장하죠. 맞나? 176시간이 나오는데 이게 176시간만큼만 돈을 받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유급휴일이라는 게 있어요. 유급휴일이라는 게 있어서 주 5일을 일하면 주 5일을 일하지 않고 한 주에 15시간 이상만 일하면 무조건 그 하루치를 월급을 더 줘야 돼요. 그래서 물론 주를 만근해야 되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근로계약을 3일만 하는 경우에도 줘야 돼요. 그러니까 5일을 다 일했다고 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정해진 노동 시간은 근로계약이 정해진 노동 시간에 다 하면 15시간만 15시간 미만은 안 해요. 15시간 미만은 안 하는데 15시간이 넘을 경우에는 줘야 돼요. 계산을 쉽게 하려면 20% 더 준다 생각하면 돼요. 임금 노동 시간을.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3월의 임금을 따지면 176시간을 일한다 그랬잖아요. 3월달 매일 8시간 하면 176에다 일요일이 5번 있어요. 5번 있으면 8시간씩 5번 더 줘야 되는 거예요. 40시간을 더 주는 거죠. 그럼 176에다 40을 더하면 216시간. 그러니까 3월달에 일당으로 받거나 시급으로 일하는 분들이 3월달에 하루 8시간씩 만근하면 돈을 받아야 되는 시간은 176시간이 아니라 216시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209시간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209시간은 어떻게 나오냐면 이게 이제 매달 일요일이 일요일이 들어가는 개수가 다르고 매달 30일인 경우도 있고 31일인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28인 경우도 있고 그래서 평균을 내는데 그 평균 내는 방식이 그런 거예요. 이게 주로 계산하거든요. 노동 시간을 계산할 때는 그러니까 일주일에 40시간을 일하면 돈을 줘야 되는 시간은 몇 시간이 되는 거죠? 48시간. 그러니까 주 5일에 40시간에다 1월 유급휴일 하루 더 해서 8시간. 48시간 임금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48시간을 임금 주는 시간 48시간에다가 1년이 몇 주인지 아세요? 52주. 곱하기 52를 해요. 근데 1년은 365일이어서 52, 그러니까 7로 나누면 이게 딱 떨어지지 않아요. 하루가 남아요. 365일인 경우에 하루가 남거든요. 그래서 48 곱하기 52 플러스 8. 이게 1년 내내 일했을 경우에 돈을 받아야 되는 노동 시간이에요. 여기를 12로 나누면 이게 한 달에 평균 한 달에 일하는 노동 시간이 나오는 거예요. 돈을 받는 소정 근로 시간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계산이 다시 해볼까요? 40 플러스 8 가로치고 곱하기 52 그러면 이제 이게 52주 동안 일한 거 그다음 플러스 짜투리 하루 8일 이게 이제 1년 동안 일한 일수가 되고 노동 시간이 되고 나누기 12면 한 달에 일하는 시간 이게 208.66666666 나와요. 그래서 뒤에 이제 그 반올림해서 209시간 평균 209시간을 준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뭐 최저임금을 그래서 이제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할 때도 이 식을 써요. 최저임금을 10,000원으로 한다. 그러면은 아까도 제가 얘기한 것처럼 3월달에 일하는 시간이 20일에 22일이니까 10,000원으로 하면은 뭐 176에서 176만 원이 되겠네. 이게 아니라 그냥 209시간 209 아까 3월달 한 달만 딱 갖고 계산하면 217시간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최저임금 10,000원으로 한다면 217만 원을 줘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그 정도를. 근데 이제 제가 요 얘기를 복잡하게 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그 아까 그 130만 원 이거 있었잖아요. 150만 원 줘도 임금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11페이지 아래쪽을 좀 보시면 하루 10시간씩 주 5일을 일할 경우에는 월 평균 급여가 153만 원이 나와요. 10시간씩 일을. 이건 어떻게 되냐면 이건 이제 사업장 따라 다른데 일단은 야근 수당을 가산해서 줘야 되는 경우를 먼저 할게요. 그러면 하루에 8시간 일하잖아요. 그죠? 8시간 일하면 그 기본적으로 한 달에 209시간 이거 통치고 그러면 2시간 더 일하는 게 있잖아요. 2시간 더 일하는 거를 이거를 계산해야 되는 건데 야근 수당은 1.5배를 쳐야 돼요. 그러니까 2시간 더 일하면 3시간 수당을 받는 거죠. 1.5로 하니까 하루에 3시간씩 임금이 더 붙는 거예요. 그러면은 3월달 같은 경우는 아까도 일하는 날이 22일이라고 했잖아요. 야근 수당은 이제 그 유급휴일이나 이런 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러면 22일 동안 3시간씩을 더 줘야 되는 거예요. 3시간씩 임금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루에 10시간씩 계속 일했으면 그러면 22 곱하기 3을 하면 66시간이 더 붙는 거죠. 그럼 아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209시간인데 최소한 60시간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66시간이. 그러면 275시간이 되는 거죠. 그러면 5,680원 곱하기 270을 하면 대충 150 얼마가 나올 거예요. 이게 제가 뭐 그렇게 계산해서 놓겠죠. 그러니까 한 달에 150만 원 줄게. 너 우리 가게 와서 하루에 9시부터 10시까지 일해. 뭐 점심시간 1시간씩 빼고. 이렇게 하면 이건 최저임금 위반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가게가 만약에 일하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었다. 그러면 아까 근로기준법에서 제가 5인 이상 막 복잡하다고 그랬잖아요. 5인이 안 될 경우, 4명까지만인 경우에는 야근 수당을 계산을 안 해요. 1.5배를 안 해줘요. 그러면 아까는 2시간 더 일한 거를 3시간 일한 걸로 쳐줬는데 이거는 2시간 일한 걸로 쳐줘요. 얘동지 막 정신없죠. 근데 그러면 2시간 일한 걸로 치니까 아까는 추가로 일한 시간이 한 달 동안 22일 더 3시간씩 해서 66시간 더 일한 건데 이 경우에는 추가로 일한 게 2시간씩 일한 걸로 쳐서 44시간을 더 일한 게 된 거죠. 그러면 209에다 44를 더하면 253시간 이렇게 되는 거죠. 253에다 5,680원을 곱하면 140만 원 정도가 돈이 나오는 거예요. 이 경우는 이제 최저임금 위반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잡한 경우가 24시간 맞교대. 24시간 맞교대는 예를 들어서 노동법에서는 야근 연장수당 8시간 이상의 연장수당에 대해서는 0.5를 가산하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심야 노동에 대해서도 심야 노동에 대해서도 0.5배를 가산하게 돼 있어요. 심야라는 게 10시부터 6시인가? 12시부터 6시인가? 제가 그거 봐야 되는데 10시부터죠. 10시부터 6시. 그래요. 그러니까 하루 24시간을 일하는 사람이 풀로 일한다 치면 기본적으로 24시간을 일하는 거죠. 그 다음에 8시간 빼고 나머지 16시간은 0.5배 또 더해줘야 돼요. 그죠? 그럼 16에 0.5배면 8시간 더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24에다 8 하면 32가 되는 거죠. 그 중에서 밤에 일하는 시간 10시부터 8시까지 6시까지 8시간은 또 0.5배 또 해줘야 돼요. 그러면 또 4시간 더 들어가죠. 그러면은 아까 제가 24에서 몇 더했죠? 8 더했죠. 8 더하고 또 4 더하면 12, 36시간. 그럼 하루에 24시간 일하는 사람은 36시간 일하는 시간이 돼요. 근데 경비 노동자들은 이 임금을 그럼 36시간을 일하면 이 경우는 월급 급여가 훨씬 더 간단해요. 왜냐하면 24시간 맞교되기 때문에 한 달에 15일 일하는 거죠. 노동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되는 시간이 그러면 아까 36에다 15을 더해야 돼요. 36 더하기 15 하면 한 500시간 나오네. 360에 180 더하면 540인가요? 540시간의 임금을 줘야 되는 거예요. 24시간 풀로 일하는 사람은. 맞교대 하는 사람들. 그럼 540 곱하기 5,680원 하면 대충 해도 300만 원 나와요. 그죠? 24시간 맞교대를 하는 사람들은 최저임금이 300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근데 이제 이걸 들어오면은 보면 이제 이걸 안 주려고 뭘 하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비 단속 그러니까 감시 단속은 일이 뜨문뜨문 있는 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휴게 시간을 줘요. 근데 밤에 보통 이제 그 아파트 경비 서시는 분들은 1시부터 뭐 5시까지 취침 시간. 여기를 제일 많이 해요. 왜냐면은 연장 수당하고 야근 수당이 겹치기 때문에 2배로 줘야 되는 시간이 10시부터 6시까지잖아요. 그럼 12시부터 뭐 6시까지. 아니 이렇게 이거를 풀로 줘 버려요, 그냥. 그 경비 이거를 휴게 시간이라고 줘 버려요. 그러면 여기는 임금 지급이 없어지는 거죠. 휴게 시간의 개념은
사업장을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경비실에 그 시간이 휴게 시간으로 정해져 있다면 경비실에 없었다라고 뭐라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제일 큰 마찰이 일어나는 게 아파트에서 주민이잖아요. 밤중에 발그락 소리가 났어. 새벽 2시에. 뭐가. 그래서 깜짝 놀라서 경비실 전화했어. 없는 거예요. 경비실에 사람이. 그래서 그 다음날 가가지고 막 날라차기 하고 막 이런 거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간이 휴게 시간이기 때문에 휴게 시간엔 그 사업장이 그 사람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그 경비를 위탁받았거나 경비를 직영을 한 경우에 그 사업주의 책임인 거예요. 이 사업주가 물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민 대표 뭐라 그러죠? 아파트는 주민 입주자 모임 대표회. 입주자 모임 대표회가 그 시간에 경비를 배정을 안 한 거예요. 돈을 아끼려고. 그러니까 이거의 책임은 입주자 대표회거나 거기에 있는 거지. 노동자한테 있는 게 경비 노동자가 자리를 비웠다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날라차기 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건데 보통 가서 날라차기를 하시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 생각이 있으신 분은 그렇게 해요. 그래서 아주 못된 사람들은 경비실에서 자라고 해요. 경비실에서 자는 건 업무예요. 사업장에서 자는 거니까 사업장을 휴게 시간은 사업장을 벗어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경비실에서 자라고 거기서 자고 노동 시간에 빼자 이렇게 한대요. 조금 괜찮은 데든 거기 앞에 팻말을 이렇게 붙여놔요. 지금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경비 아저씨들의 휴게 시간이므로 뭐 이 시간은 경비 업무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그 시간에 뭐 새벽에 어디가 집에 갔다 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아파트 단지 내에 따로 있는 관리사무소에 숙소에 가서 주무시거나 뭐 이렇게 하게 해요. 이게 굉장히 괜찮은 아파트가 그런 경우가 있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24시간 맞교대를 할 경우에 임금이 300만 원 정도 나온다 그러잖아요. 기본 최저임금이. 그래서 밤에 한 6시간 빼버리고 낮에 시간 그러니까 보통 경비 노동자 하시는 분들이 또 그 경비만 하는 이것도 이제 업무의 일을 시키는 건데 애들 아파트 유치원 갔다 오는 애들 이렇게 케어해주고 재활용 이렇게 버려주고 택배 다 받아주고 이거 다 업무의 일이거든요. 경비 노동자는 경비만 하는 거죠. 나쁜 놈 나쁜 놈 뭔가 위법한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걸 경비만 하는 건데 이건 업무의 일인데 아무튼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해야 되는 시간들이 있겠죠. 그래서 점심시간에도 점심시간 1시간 주고 뭐 한 3시부터 5시까지 또 휴게시간 주고 그래서 휴게시간을 늘려요. 그래서 최저임금이 오르면 휴게시간을 늘려서 150만 원이면 150만 원 법정임금으로 요새는 이제 그쪽 위탁하시는 분들도 이거를 되게 굉장히 잘해서 엑셀을 쫙 짜가지고 임금을 정해놓고 거기에 노동시간을 맞춰서 휴게시간을 줘버려요. 휴게시간을 주고 그나마 괜찮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휴게시간입니다라고 팻말 붙여놨는데 주민들은 또 가서 항의하고 왜 어디가 있냐 지금 내 택배를 못 받았는데 이렇게 항의하고 그러는데 하고 악덕인 경우에는 휴게시간이라고 명목상으로 줘놓고 거기서 책 보고 계세요 뭐 이러는 거죠. 낮에는 밤엔 거기서 주무시고 이거는 원래는 다 노동법 위반인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경비를 3교대를 하잖아요. 3교대를 하면 임금 총액이 이렇게 안 나와요. 왜냐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3교대를 하면 8시간씩 나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8시간 기본 임금만 주면 되고 다만 밤 10시부터 새벽 4시인가부터 6시가 아니고 새벽 4시까지 일하시는 분만 야근 수당 0.5배를 가산해서 주면 될 거예요. 4시죠. 새벽 4시. 야근이. 아무튼 뭐 이제 8시간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6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야근 주는 시간이 아무튼 그렇게 되면은 3교대를 하면은 임금이 줄어들 수 있어요. 근데 사업주 입장에서는 3교대를 하면 뭐가 늘어나냐면 부대 비용이 늘죠. 고용보험, 뭐 4대 보험 등등등 인건비 관리비가 늘죠. 뭐 그렇게 아무튼 뭐 그래서 이런 노동 형태들 있잖아요. 24시간 노동 형태들. 24시간 노동 형태들 또 어디가 있냐면 모텔. 예전에 이제 진보신당 노동당 되게 진보신당에서 모텔 조사를 해가지고 냈던 적이 있는데 그걸 보고서 어떤 유명한 평론가가 컬트적 정당이라고 했어요. 되게 그러니까 나름 칭찬한 거예요. 굉장히 이렇게 보이지 않는데 이런 데 가서 이렇게 실태조사 해가지고 발표했는데 언론에 나든 했고 그래서 했는데 이런 것들을 자료를 근데 축적은 제대로 못 해놓고 뭐 이런 걸 했던 얘기가 있는데 잘했던 칭찬이었어요. 결론적으로. 근데 맞아. 한윤영이 그런 글 썼었죠. 뭐 언론에 쓴 건 아니고 자기 블로그에. 근데 이제
모텔 같은 경우도 12시간 막 하는 경우가 있고, 모텔의 가장 큰 사각지대는 사실은 이제 그 룸 청소하시는 분들인데, 대부분 다 이제 조선족인 경우들이 많아요. 이제 이분들은 보일러실에서 자요. 모텔 가보셨죠? 저는 많이 가봤었어요. 가면 이제 굉장히 깔끔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물론 이제 그 층에 뭔가 직원의 숙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되게 어렵잖아요. 굉장히 낡은 여관 같은 경우에, 예전에 전통적인 여관 같은 거 가면은 이렇게 그 영화에도 좀 나오지만 그 뭐죠, 이렇게 카운터 옆에 방이 있잖아요. 굉장히 낡은 데들은 뭐 그런 게 있었고, 이렇게 보면은 방 안에서 TV도 먹고 밥도 먹고 있고 막 이러잖아요. 영화에도 그런 게 나오는데, 근데 요즘 모텔은 그런 거 없잖아요. 카운터에 깔끔하고. 그럼 일하시는 사람들은, 그리고 모텔이 대형화돼가지고 한 건물 다 이렇게 있는데, 그럼 거기서 룸 청소하시는 분들 몇 분이 있을까? 뭐 가능은 안 되지만, 그리고 반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대실이라고 해서 2-3시간씩 돌리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새벽 한 2-3시까지 이게 계속 돌아가는 거죠. 이 사람들이 쉴 수 있는 시간은 3-4시부터 아침 한 9시까지 이 정도만 쉴 수 있는데, 그럼 이 사람들은 어디 가서 잘까? 아주 좋은 경우에 옥탑, 그 건물의 옥탑. 대체로는 지하에 있는 보일러실 옆에, 기계실 옆에 뭐 조그만 방 이런 데에 24시간 청소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조선족, 미등록 체류하는 조선족들이 여기서 일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여기 실태는 차악하기 진짜 어려워요. 만나기 어려워서. 그다음에 카운터 일하는 사람들은 보통 남자, 밤에 일하기 때문에 남자, 여자들도 있고, 근데 남자, 그리고 이제 한 30-40대 뭐 이런 사람들이 거기 가서 일하고, 이 사람들은 이제 사회생활이 다 깨지는 거죠. 24시간 일하거나 아니면 12시간 맞교대를 하니까 뭘 할 수가 없고 뭐 많이 깨지고. 이 경우에도 아까 얘기했던 그런 임금 책정을 하면, 여긴 감시단속이 아니거든요. 이건 감시단속으로 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제대로 임금 책정을 하면은 300만 원을 줘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여기도 휴게 시간 막 우겨놓고 뭐 그렇게 해서 하고, 뭐 보통 그래서 이 임금 계산, 최저임금 위반 계산이 그냥 취급이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거를 좀 보셔야 된다라는 거고, 여기에 이제 뭐 보너스, 그러니까 임금 명세서에 보너스로 찍혀 있는 거 있잖아요. 뭐 교통비 밥값으로 찍혀 있는 거는 최저임금 계산할 때 빼요 다. 그 수당은 빼고 기본금만 갖고, 기본금만 받고. 근데 이제 이게 그 통상임금 논쟁에서 이거를 넣을 거냐 말 거냐 이렇게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는 법원에서 이걸 빼고 최저임금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달에 150만 원을 받는데 기본급이 100만 원이고 나머지 뭐 밥값 10만 원, 교통비 10만 원, 그다음에 연령수당 20만 원, 자녀수당 10만 원에서 150만 원을 받았다. 그럼 이건 최저임금 위반이죠. 노동당이 연초에 5만 원 인상한 이유가 이거죠. 그 115만 원 기본급에 연령수당, 근속수당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있는 사람들은 다 그래서 120만 원은 넘게, 뭐 저기 세전 임금이 120만 원 넘게 받지만 기본급만 갖고 보면은 올해 적용한 최저임금보다 만 얼마가 낮아서 연초에 5만 원을 올린 이런 케이스가 되죠. 알바도 최저임금을 주나요? 당연하죠. 뭐 누구나 다 줘야 되는 이런 거고. 그러니까 마지막 주 5번이 약간 노동 계산할 때 막 복잡했던 거. 40시간이라면은 8시간치 더 받아야 된다라는 거. 이거를 잘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됐던 데가, 청년유니온이 이 유급수당 운동 갖고 해가지고 한 거잖아요. 제가 이 자료를 만든 거는 그거보다 1년 전이었어요. 굉장히 훌륭한 자료였던. 사실 이 자료는 예전에 진보신당에서 최저임금 앱이라는 앱을 만들었었어요. 그 앱에 만들었던 자료였죠. 그게 2010년인가? 11, 뭐 그랬던 것 같고요. 예, 그 참고 자료 보시면 그 주요국 최저임금 동향 시작점인데, 제가 그 여기 미국, 영국, 중국 다른데, 미국하고 영국, 미국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제 최저임금이 그런 식으로 오른다라는 얘기 말씀 듣고, 이제 오바마가 그렇게 올려고 했던 것들은 이게 있는 거고, 영국은 제가 여기다 왜 달았냐면, 영국은 최저임금을 없앴어요. 대처가 들어와서 없앴어요,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은 제대로 없앴죠. 근데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심각한 거야, 최저임금 없애니까. 그러니까 그 최저임금을 없앤다는 얘기는 그 밑으로 임금 계약을 해도 제재를 안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97년도인가 그 노동당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다시 최저임금 제도로
재도입했고 그 후에 최저임금을 임금 인상보다 거의 한 2배 정도로 계속 인상을 해서 정도를 맞추려고 하고 있고 영국 최저임금은 한 40% 정도 수준 정도 된 평균 임금의 40% 정도 수준 된다고 보면 되시고 그래서 이제 그 영국 근데 독일 같은 나라는 또 재밌어요. 독일은 뭔가 복지가 막 이렇게 잘 될 것 같잖아요. 독일은 최저임금 제도가 없었어요. 가장 최근에 들어왔는데 그 이유는 이제 우리나라는 이게 이제 노조의 조직력하고 노조의 단협 적용률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의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노조 조직률이 10% 정도예요. 10% 정도고 조직률 협약 적용률이라는 거는 단체 협약을 노조가 있으면 당연히 교섭을 할 거잖아요. 교섭에서 협약을 맺을 거잖아요. 단체 협약을. 그래서 단체 협약을 적용을 받잖아요. 협약 적용률도 10% 정도예요. 당연히 그럴 거예요. 10%면 당연히 10% 받을 것 같죠. 프랑스는 조직률이 10%인데 적용률이 8, 90%가 나와요. 이해가 안 되죠. 내가 노조에 속해 있지 않더라도 우리 지역의 어떤 다른 사업장이나 우리 사업장에 그러니까 노동당에 누가 한 명이 어떤 사람들이 가입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 뭐 저희 공공연맹에 공공노조에 가입을 해서 나 대신 와가지고 우리 저기 대표하고 임금 협상을 좀 해달라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 임금만 오르는 게 아니라 그 사업장의 다른 노동자들한테도 이 단체 협약을 확대 적용해요. 확대 적용이라는 게 있는데 프랑스가 이게 되게 극단적으로 확대 적용을 하는 케이스여서 10% 조직률인데 협약 적용률이 8, 90%가 되는 거죠. 스웨덴 같은 경우는 노조 조직률이 90%. 여기 확대 적용할 필요가 없죠. 다 노동자는 거의 다 조합원 뭐 이렇게 된 거죠. 독일이 30% 정도인가 이렇게 될 건데 30, 40% 되나? 저기 기억이 안 나네. 적용 확대 적용 이렇게 있는데 독일이 최저임금을 안 도입한 이유는 산별로 교섭을 하다 보니까 우리처럼 기업별로 아닌 게 산별로 하면 산별에 전부 다 적용을 하잖아요. 그 산업 전체에. 그러니까 임금이 거기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보장이 되는 거예요. 굳이 최저임금 안 해도 단체 협약으로 임금이 적용이 되고 기본적으로 단체 협약은 최저임금보다 높아요. 그렇죠. 단체 협약은 대공장도 들어가 있고 조그만 소공장도 들어가 있고 뭐 이렇게 들어와서 하니까 단체 협약이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이 높아요. 그래서 굳이 제도적으로 할 필요가 없고 근데 이제 90년대 후반부터 독일도 노동시장 개혁한다고 해가지고 실업급여도 후퇴시키고 그다음에 그 미니잡이라고 해가지고 한국에 지금 박근혜 정부가 많이 얘기하는 그런 아르바이트 이런 거 있잖아요. 고용률 높이고 이제 뭐 그런 걸 높인다고 미니잡 이런 거를 막 하면서 임금 수준이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도입해야 되냐 마냐 이런 논란이 생겼어요. 전통적으로 독일의 가장 핵심 노조는 금속인데 금속은 최저임금이 싫었어요. 금속은 최저임금 도입을 반대했고 왜냐하면 금속은 자기네 협상력과 조직력으로 임금을 이렇게 방어해낼 수 있는데 최저임금이 들어오면 기준점이 낮아져서 자기네 그 하한 기준이 내려갈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있었던 거고 반면에 서비스 업계는 서비스 노조는 이제 워낙 미조직된 노동자도 많고 미니잡 이런 게 생기고 근로조건이 너무 안 좋으니까 노동조건이 너무 안 좋으니까 최저임금 도입해서 이걸 방어해야 된다 해서 서비스 노조하고 금속하고 입장이 달렸는데 그게 이제 2000년 초반에 막 좀 약간 논쟁이 있었고 그래서 한 몇 년 전에 결국은 최저임금이 독일이 도입이 됐죠. 그래서 그런 거고 영국이나 독일은 뭐 이런 최저임금이 도입되고 안 되고 이런 차이가 있었던 거고 중국을 제가 여기서 넣은 거는 중국이 그 아까 얘기했던 임금 주도 성장에 굉장히 적극적인 지금 이제 일본이 막 돈 풀어서 하려고 하는데 중국이 적극적으로 했는데 중국의 배경은 그런 거죠. 중국이 그 주식하는 사람들이나 이제 뭐 경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중국의 성장률에 굉장히 민감해요. 중국의 성장률이 민감한 거는 웬만한 나라들은 다 중국에서 물건 사다 쓰고 웬만한 나라들은 다 중국에다 물건 팔아서 먹고 살거든요. 중국 경제가 얼마나 성장하냐에 따라서 그게 영향을 미치니까 중국 경제 성장률에 좀 민감한데 중국이 거의 막 15%, 16%씩 계속 치고 올라왔어요. 최근에. 그 여파의 하나가 이제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그렇게 15%씩 막 경제 성장이 됐다는 거는 공장이 막 올라가고 뭐 넘어온다는 이런 얘기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올라왔는데 2007년,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생기면서 중국도 수출 중심의 경제 성장을 한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수출 수입 중심의 경제 성장을 한 건데 금융위기가 오면서 한 방 먹은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야 이걸로는 우리가 계속 이렇게 높은 성장률을 해가지고 경제 살리기 어려울 것 같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중국엔 사람이 많아. 이 사람들이 100원씩만 써도 엄청나.
이런 거죠. 그래서 내수로 바꿨어요. 그래서 중국 경제를 고도 그러니까 성장률을 조정을 하고 목표 성장률을 예전에 15% 막 16% 이렇게 잡던 거를 뭐 8% 이렇게 조정을 하고 대신 이거의 핵심 추진력을 내수로 잡자. 봤더니 저기 뭐 야, 그 미국에서 집이 안 팔렸다고 세계 경제가 휘청한다는 게 말이 되냐 막 이러고서 그 모기지였죠. 뭐 그러면서 내수로 방향을 잡으면서 내수를 방향을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제일 핵심이 그럼 중국 사람들이 이걸 살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임금 인상을 2배로 임금 수준 최저임금이 아니라 전체 노동자 임금 수준을 6년인가 7년 동안 2배로 올리겠다는 게 중국 정부의 목표였고 그거의 핵심으로 최저임금을 인상을 해요. 중국의 최저임금도 굉장히 복잡해서 그러니까 미국식 최저임금하고 약간 비슷해요. 중국은 성 막 이런 게 있잖아요. 성마다 최저임금 다 다르고 성 내에서도 최저임금이 또 직업마다 다른 경우도 있고 뭐 이런데 그래서 막 어떤 데는 막 최저임금 막 20%씩 막 올리고 뭐 그런 것들을 정부가 경제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을 하고 지금 계속 그걸 하고 있고 중국뿐만이 아니라 동남아 여러 나라들이 이런 것들을 최근에 많이 추진했다라는 게 여기에 보면은 좀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참고 자료는 이건 제가 볼 때는 뭐 깔끔하게 써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예. 이 정도를 얘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러면은 최저임금 수준을 얼마를 할 거냐라는 거에서 지금 이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민주당이 정확히 얼마인지 제가 안 보고 왔는데 근 1,000원 정도 올리는 거를 얘기하는 것 같고 그게 작년까지만 해도 전통적으로 노동계하고 뭐 당도 1,000원 인상 정도 하는 것들을 해왔어요. 그렇게 정한 거의 이유는 평균 임금의 50%를 맞추겠다라는 거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노동계가 주로 많이 쓰고 전통적으로 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많이 쓰는 사업체 노동력 조사 5인 이상 상용직 통계가 아까 말씀드린 게 평균 임금 330만 원,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정액 임금, 뭐 보너스나 야간 수당 빼고 정액 임금이 260만 원, 266만 원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를 이제 절반을 하면 한 130 얼마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 정도 50%를 기본선으로 맞추자라는 게 전통적으로 해왔던 방식인 거고, 이거를 시급으로 환산을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급을 200구로 나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것도 약간 시급 계산을 다 하시는 분들마다 다른데, 그 사업체 노동력 조사 보면 실제로 이 사람들도 노동력 시간이 나와요. 그래서 평균 176시간 정도 일한 걸로 작년에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실노동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200구로 나누는 사람이 있고 266만 원을 200구로 나누면 시급이 한 12,000~13,000원 이렇게 됐고 계산을 이건 해봐야겠다. 잠깐만요. 아, 목 아파. 저 너무 오래 했나요? 1시간 25초. 한 시간 더 이거 임금 얘기만 조금 하고 그 얘기만 할게요. 그래서 제가 아까 266만 원이라고 그랬지 나누기 209 하면 한 13,000원이 나와요. 200구로 나누면 13,000원 정도가 나오고 근데 이제 어떤 분은 거기 그 통계에는 실노동 시간도 나오기 때문에 실노동 시간이 176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266 나누기 176 하면 한 15,000원, 16,000원 나오죠. 그거의 절반 하면은 이제 최저임금이 7~8,000원 정도 하자고 하는 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노동사회연구소에 있는 김유선 연구위원인가 지금 소장이 아니죠 그분이. 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요렇게 계산해서 한 8,000원 정도 하는 게 적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 전통적으로 50% 했고 이제 민주당이 받은 그거에서는 아까 12,000원 정도 나온다 했으니까 6,000 얼마, 12,000 얼마 나온다 했으니까 6,000 얼마 이렇게 하는 거고 최근에 이제 몇 년 전부터 10,000원 하자라고 하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10,000원의 근거는 이런 계산이 아니라 약간 그러니까 딱히 이렇게 계산해서 때린 건 아니고 뭐 물가 인상률이라든가 아니면 뭐 어떤 심리적인 안정책, 그다음에 저임금의 현재 그 심각함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상징적으로 10,000원 이렇게 하시는 것들이 있죠. 근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최저임금 수준이 50% 정도 높은 나라가 50% 정도라고 뉴질랜드나 프랑스나 얘기하는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 인상을 2~3% 정도밖에 안 해요 한 해. 근데 경제 규모가 큰 나라들은
경제 발전도 그렇게 크지 않아요. 뭐 중국처럼 막 10몇 %씩 올라가지 않고 성장률이 2% 3% 이렇거든요. 한 해 성장률이. 근데 워낙 굳지란 표현이 쓰면 안 되죠. 워낙 기본 경제가 덩치가 커서 2, 3%만 돼도 그게 엄청나게 많이 크는 거예요. 근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2, 3% 정도를 연동해서 올리되 추가적으로 이렇게 올리는 경우인데 이렇게 쭉 추이를 보면은 평균 임금 50%를 계속 맞춰오고 있어요. 50% 수준을 맞춰오고 있고 프랑스 노총은 60%를 요구를 해요. 60%에 맞춰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고 한국은 50%를 하자라고 하는 거고 아까 그 50%에 대한 것도 좀 다르죠. 민주당이나 이렇게 했던 방식들의 50%는 지금 한 6,000원에서 7,000원 좀 안 되는 수준인 거고 시급 그다음에 이제 아까 김유선 전 소장께서 한 거는 이제 한 8,000원 정도 이렇게 되는 거고 뭐 아무튼 그 통계를 어떤 걸 쓰냐에 따라서 이렇게 복잡하다 이런 거고 10,000원을 하게 되면은 이제 통계를 어떤 거에 따라서 하냐에 따라서 있지만 결국 시급으로 따지면 7, 80% 정도 평균 임금이 7, 80% 정도 수준이 되는 거다 하는 거는 이제 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상 이 정도로 짧게 한다고 그러고 길게 했네요. 죄송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규 씨는 5분 늦게